열심히 발표를 하셨는데 그리고 종합토론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발표자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가 질문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독자적이고 보완적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응답 형식을 하는 것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발표자께서 두 분의 토론자분들의 그 토론을 들으시면서 또 하실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사회자지만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프랑스의 마크롱이 연금개혁을 하면서 좀 엄청난 반대 측면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최근에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는 바람에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또 노동개혁까지 69시간제 해가지고 용어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인기가. 여기다 이제 인기 없는 연금개혁까지 하면 더 인기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또 효과적인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양준모 교수님이 ESG 관련해서 하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ESG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고 당연한 것 같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플로어에서 먼저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종합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마이크가 있으면 지금 무선 마이크 하나 갖다 드릴게요. 저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정책위원으로 있습니다.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연금과 관련해서 4개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질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평소에 의문 나는 건 세 가지만, 김용하 교수께, 김 교수께서 국회도 다니시고 또 학계에서 엄청난 연구와 또 발표를 많이 해주셔서 평소에 많이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문제가 되었지만 부가 방식하고 적립 방식 두 개를 두고서 부가 방식은 굉장히 나쁘고 적립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적립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본인이 지금 현역 세대가 퇴직연금이라든지 또 사적인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 부담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부모 세대를 위해서, 퇴직 세대를 위해서 부담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삼중고에 시달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가 방식을 하면 조세 부담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연금개혁 논의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조세 부담률을 적정 수준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것인지, 국민 부담률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는 채 현재 보험 조세 부담률 그대로 가져가는 식으로 전제를 하고서 논의하는 것가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급여율을 저는 이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2004년에 일본의 연금개혁을 보면은 소위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을 적용했죠. 그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건지 지금 연금 논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와의 격차를 계속 논의하면서 이 연금 개혁의 시나리오, 그 모수 개혁이 됐든 구조 개혁이 됐든지 간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과연 미래 세대와 현역 세대 간에 연금, 단순히 연금의 순부담, 순편익이랄까요. 그것에 시나리오별 말하자면 격차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하는 걸 숨기지 말고 그걸 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래 세대로 하여금 이런 시나리오가 간다. 가만두게 되면 더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거를 왜 공표를 안 한 건지, 이제 연구를 하고도 공표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조개혁에 관련된 시나리오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예, 없는 것 같으니까 김영하 교수님부터 오늘 발표하신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토론자께서 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방향 뭐 상당 부분 또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에 있어서 그 방향에 있어서는 일치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 방법론은 나라 그 연구자마다 또 학자마다 다 입장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더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부가 방식에서 적립 방식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가 방식은 아닙니다. 반 적립 반 부가 뭐 이런 개념인데 이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그나마 이제 적립기금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가지고 가는 뭐 그런 제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1988년도에 연금 제도 처음 만들 때는 부가 방식으로 이전한다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2045년 적립기금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고 부가 방식 전환돼도 그 당시에 이제 근로 세대가 노년 세대를 부양할 수 있다 하는 전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제가 깨진 것이 바로 저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화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이 이렇게 학계 출산율이 뭐 0.8선이 깨질 정도로 내려앉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인구 구조가 근로세대하고 노년 인구의 비율 구조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적립기금 없이도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서구 유럽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까 학계 출산율이 뭐 굉장히 떨어졌죠. 우리나라 비슷하게 1.0 수준 떨어졌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적립 방식으로 가서 인구 구조 변화에도 아무 관계 없는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이런 이제 상황 하에서는 어떻든 적립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부가 방식 적립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립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이 부가 방식으로 갔을 때 오롯이 인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연금 제도가 아니라 적립 방식을 외형상으로라도 유지를 해서 우리가 낸 것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는 수익비가 1.0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연금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익비가 1.0 이하가 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낸 것만큼은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핵심이고요. 모든 나라의 연금개혁이 공통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가 낸 것만큼 받는 17%까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그것도 빠르게 2040년까지는 올려야 그것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모든 세대가 미래 세대조차도 수익비가 1.0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금제도 이외에 조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미래 세대가 1.0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료로 안 낸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제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로 부담하면 그 근로세대가 또 부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세를 부담하면 관계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거짓이고요. 그 조세든 사회보험료든 그 당시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것이 자기가 낸 것만큼 받을 수 있는 그 수입비 1.0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걸 위해서는 계도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세 부담률 부분은 지금 지금 현재 지금 GDP 대비 한 22%, 23%인데 지금 문정부 때 3%, 4% 올랐죠, 포인트가. 그런데 향후에 지금 이 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부분이 GDP 대비 3% 정도의 기초연금입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GDP 대비 1% 쓰고 있는데 향후 40만 원까지 올리면 4%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롯이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도 그 중에서 20%는 그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또 조세 부담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조세를 부담할 여지는 앞으로도 없다. 국민연금은 연금제도 내에서 수지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다른 제도나 전체 국민 부담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금 개혁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치적 부담이 있죠. 또 2024년도 또 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다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거 갖다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연금 개혁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대통령도 여야 국회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년도 봄에 있을 총선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이제 걱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금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올 겨울까지 합의를 하고 시행은 내년도 총선이 끝난 7월 달부터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채택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그 정치적 부담을 좀 최소화하면서도 현재 여야와 또 대통령이 이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과 방식, 적립 방식 사실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고갈된 다음에 부과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 자체로 국민 저축률이 현재 기여율만큼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는 제도에 가입할 유인조차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과 방식조차도 유지가 안 된다. 지금 부과 방식으로 가면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 저출산 관련돼서 인구 부양비, 제도 부양비를 좀 보시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아예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고요.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어떤 누가 더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완전 적립 방식의 경우에는 세대에 관계없이 또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자기가 낸 돈에 이자 붙인 돈을 미래에 받게 되는 그러한 공정한 그런 제도가 될 거고요. 근데 왜 우리가 논의가 되느냐? 이미 그걸 지났습니다. 이미 98년 연금개혁 그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적당히 이렇게 마무리하는 바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수급을 하셨죠. 또 수급자가 되셨고 또 곧 될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은 돈을 낭비했기 때문에 미적립 부채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문제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영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정소득 대책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자기가 낸 기율에 맞는 공정소득 대책을 지금부터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세대가 손해 없이 또 모든
사건에 관계없이 제도가 영속적으로 지속된다. 근데 지금 결단을 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는, 그것도 미래도 아니다. 불과 지금 30년, 65세에서 30년 빼면은 되게 30살서부터 20대, 30대, 뭐 그 10대, 뭐 태어나지 않을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연금 저항운동을 벌일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 세금으로 간다. 그러면 끊임없는 권력투쟁 속에서 국가는 뭐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기금이 지금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걸 고갈을 한 다음엔 뭐 이제 뭐 슬라이드를 한다더니 뭐 NDC를 한다더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고육주책에서 나옵니다만 이미 저축률이 총저축률이 떨어진 상황 다음이기 때문에 경제 저성장까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의 답은 정해져 있다. 논란 자체가 이 거짓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좀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이해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혁하는 것이 지금 미래와 현재를 모두 위한 길이다. 또 우리의 노후를 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들이 지금 일부 선동가들 때문에 오해를 해서 그렇지 만약에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아무도 손해보는 개혁이 아니다. 지금 당장 퇴직하는 우리 저희 더도 이제 벌써 국민연금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때부터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나도 어차피 낸 돈, 내 이자 정도는 받고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내가 빈곤층에 떨어진다면 그건 빈곤 문제로서 우리가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 공적 구조로 해결될 문제지 이 연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연금도 놓치고 빈곤도 놓친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교수님 어떻게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나요? 이따 2부 때 또 사회 보시니까 그때 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예. 말씀드리고 예, 아까 저자장이신 김성욱 교수님께서 프랑스의 막강한 이제 연금 개혁 반대 데모를 말씀하셨는데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른 거는 프랑스가 이제 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에서 42년으로 해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정상화고요. 지금 62세에서 64세로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절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근로자들은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42년간 연금을 불입해야 된다는 조건에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민연금 지금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이 채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지금 현재 90년생서부터는 뭐 계속 차곡차곡 벌었을 때 한 40년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뭐 양준모 교수께서 잠깐 말씀을 했지만 직장을 잃었을 때는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죠. 물론 지역가입제로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쉬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프랑스 같이 한다면 아마 데모 아니라 데모보다 훨씬 더 지나친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OESDI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가입 기간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갖고 그래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입 기간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 내는 미니멈 액수입니다. 1,200불인가 그렇게 됩니다. 연간. 그러니까 1,200불을 못 내는 사람이 연금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10만 원씩 내더라도 연금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후 상박해서 그 재원이 어디로 가요? 그 재원을 그렇게 처음에 디자인하는 사람들, 난 그 사람들 정말로 입장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바벨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따가 퇴직연금 시간에 좀 더 토론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사회자로서 제 역할을 잘 못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 1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